네, 고맙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해 주신 김태명 교수님, 김상균 교수님,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민덕희 사무관님의 토론 내용에 거의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범죄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근본은 당연히 범죄 예방이죠.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공동체적 사회, 그리고 범죄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교육의 정상화, 사회복지에 빠짐없는 그런 작동, 문화, 종교 이런 사회 기반이 제대로 돼 있을 때 당연히 범죄는 최소화될 것이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나치게 먹고 살고 혹은 더 잘 살고 더 많이 돈 벌고 여기에 모든 국가적인 역량이 총 집중되다 보니까 사회 기반이 파괴가 되고요. 공동체가 무너지고 정신세계가 상당히 오염이 되고 교육이나 사회문화 시스템이 붕괴돼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물로 나타난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성인 범죄자에 대해서 과연 교정과 보호관찰, 치료 등이 작동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이건 우리가 거대 담론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야 될 테고 민덕희 사무관님이 아주 법무부 공무원으로서는 제가 공개석상에서 처음 듣는 그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 문제 논의 출발을 이야기해줘서 너무 좀 저는 감동이고 동감입니다. 아마도 우리 법무부가 새로운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의 문민화 선언으로부터 그러한 실질적으로 범죄를 막고 줄일 수 있는 정책 부처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그럼 좀 논의를 좀 집중시켜서 조도순 등의 강력 흉악, 성습 또는 재범 우려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앞서 김태명 교수님이 우려해 주신 바대로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최선의 수단이어서는 최우선의 수단이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현실은 사실 조금 우리에게 급박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단순하게 범죄를 세 단위로 나눠서 좀 접근을 하자. 일반적인 범죄, 절도, 강도, 생계형 범죄 이런 것들이 대다수가 되죠. 그리고 지인 간의 감정 문제 때문에 일어난 단순 폭력. 그러한 일반적인 범죄와 두 번째는 성범죄. 한 사람의 특히 자신보다 물리적으로나 혹은 권력적으로 약자에게 가장 자존감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 범죄, 그 범죄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또 더 들어가서 성범죄들 중에서 세 가지의 요인, 하나는 폭력성, 가학성, 또는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13세 이하로 두고 있죠. 이 어린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에 대한 성폭력. 세 번째로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상습화된 성폭력. 이 세 가지의 아주 조금 특별하고 소수이며 위험한 성범죄자 이 세 분류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중형주의의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그건 이제 일반적인 범죄에 좀 적용해야 될 것 같고요. 성범죄에 있어서만큼 우리는 별도의 아직까지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접근 방법이죠. 예를 들어 제가 올해 공부를 하고 온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성범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중형주의 문제를 일찍부터 깨닫고 많은 이제 극복을 위한 노력을 했던 나라고 인권 수준도 우리보다 상당히 높죠. 근데 영국에서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강간의 경우에는 최저 형량을 8년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그 처벌이 가중이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폭력성이라든지 상습성 그리고 제복을 입은 사람에 의한 혹은 관리 감독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은 당연 가중 사유들입니다. 제가 접한 사례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영국의 유수의 대학의 대학생이 같은 기숙사에 있는 여성 기숙사에 침입을 해서 흉기를 들고 야간에 테이프를 가지고 가서 흉기를 위협한 이후에 이 여학생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성폭행을 저지르고 나왔습니다. 상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결국 수사를 통해서 검거가 되고 DNA로 확인됐고요. 그 형량이 몇 년이냐면 12년형이 내려졌고요. 그것도 복역 중에 만약에 조건부가 붙은 거죠. 성범죄자 성행 교정 치료를 위한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으면
또 추가될 수 있는 형량을 또 부과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가해자가 교도소 내에서 어떤 처우를 받나 가봤더니 상당히 뭐 일반적인 고등학교 이상의 수업 시간들이 짜여져 있고요. 그래서 성범죄에 대한 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행동, 치료, 교육과 치료가 계속 이어지는 그 처우를 계속 받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전제는 있죠. 앞서 우리 민덕희 사무관님 말씀처럼 기본적인 가석방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복역 이후부터는 이제 매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가석방 심사를 받을 때 그동안 과연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성행 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를 얼마나 잘 이수했느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그러한 그 재범 방지 가능성이 완화가 되었느냐,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계속 가둬두는 것보다는 2단계에서 사회내 초로 전환해서 사회로 나가되 보호관찰관에 의한 보호를 받고 그리고 수강명령 등을 이수하면서 계속해서 가석방 기간 동안에 문제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 내려지면 이제 사회로 나와서 전자발찌 부착하고 치료받고 그 교육 받으면서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이제 지내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의 성범죄자를 어떻게 국가가 관리해내며 마지막 순간에 재범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느냐의 사례를 보고 왔는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형벌 체계 혹은 형사사법제도 자체가 전혀 철학이 없습니다. 철학도 없고 어떤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정책 설계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가장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조두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모든 성범죄자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안 처분의 지금 문제점 세 분이 다 지적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선고를 내릴 때에 보안 처분을 동시에 내려버립니다. 이게 그러면 이후에 교도소에서 3년이고 5년이고 8년이고 수용 기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전혀 이게 담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미 보안 처분이 내려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열심히 잘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교도소 내에서의 교정 프로그램에 우리는 전혀 국가적인 예산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교도소에서 있는 동안에 성행 교정이 되리라고 기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본적인 형량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교도소에 있다는 것을 예상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뭐 보완책으로 보완 처분을 병과시켜 버리거든요. 선고를 내릴 때. 그게 이중처벌이지 왜 이중처벌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보완처분 효과가 나려면 그렇게 약한 형벌에 대한 또 사회적 미안함을 보완하는 방식의 심정적인 법조인들의 그러한 그 편안함을 위한 보완처분 선고여서는 안 되고요. 과감하고 용기 있게 만약에 이 해당 범죄자는 비록 성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보완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병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고 당시에 내리는 것보다는 교정 시설 내에서 교정 활동을 해나가면서 그 교정의 진전 과정을 지켜보고 전문가들이 반드시 정신과 의사 등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재범 가능성을 보고 보완 처분을 내려야 한다. 그런 기본적인 틀거리 자체를 이번에 뭐 다 바꿀 수는 없죠. 그리고 뭐 입법이야 제가 법안 제출은 할 수 있겠지만 결코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들고 나온 법안은 일단 지금 있는 법의 체계 내에서 조두순의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 공개 명령이 내려졌지만 부가 조건이 부과가 안 돼 있습니다. 즉 거주지에 대한 제한이 없고요. 접근 금지 명령이 부과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동안에 교육의 이수라든지 또는 보호관찰관에 의한, 물론 이제 민덕희 사무관님께서는 당연히 알아서 보호관찰소에서 집중 감시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보호관찰관의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출소 초기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물리적으로 그 인력 부족 상황은 장기적으로 전자발찌 부착 7년 기간 내내 조두순에 대한 보호관찰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상당한 의문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전자발찌 전자감시법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조두순 등의 특정 아주 그 소수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그리고 폭력성, 상습성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가능한 1대1 감시를 법제화하자는 것이 제 제안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현행법에 대한 그 개정을 통해서 일단 가능한 추가적인 어떤 과도한 앞서 이제 세 분이 계속 경고했던 과도한 어떤 그 범죄자에 대한 국가적인 그 보안 처분에 의한 권력의 남용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도 현재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또 유사한 상황에 있는 잠재적인 피해자분들께 국가가 최대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 위험한 범죄자를 관리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피해자에게 다가서지 못하도록 할 테니까 안심하십시오라는 그런 신호가 분명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 초기에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와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미시간주 캐나다와 접경 지역에 있는 곳에서 이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니까 출소한 성범죄자를 마을 청년들이 쫓아가서 집단 구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결국 그 성범죄자는 사망을 했거든요. 플로리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범죄자 신상이 공개되니까 이 사람이 세를 얻어 살아야 되는데 모든 건물주들이 전부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상 공개가 된 성범죄자들이 갈 데가 없어서 전부 다리 밑에서 모여서 집단 거주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들의 위험성이 더 가중이 되고 주민들의 불안 요소가 더 가중이 된 것이죠. 이런 부분도 우리는 막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앞서 그 전자발찌 부착한 성범죄자가 자살을 한 사례도 말씀해 주셨지만 본인 스스로의 부족이나 어떤 우울, 스트레스 증가 못지않게 이 사람을 이웃으로 두고 살아야 할 주변 이웃분들의 스트레스도 상당히 우리는 감안을 해야 하고요. 또 그분들이 이웃에 있는 그 성범죄자에게 혹시라도 그런 우발적인 어떤 사고에 의한 그 어떤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게시될 수 있는 우려도 우리는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국가가 여러 뭐 다른 사건, 사고, 재해, 재난도 있겠지만 예견 가능한 상습 재범 우려 있는 범죄자가 형기 맞춰 출소했을 때 과연 그로부터 잠재적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하는 노력을 얼마나 기울일 것이며 또는 반대로 그런 위험성 때문에 그 해당 범죄자가 사회 적응을 못하고 그 사회 내에서 어떤 공격의 대상 혹은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려 이것으로부터 얼마나 적극적으로 막는 노력을 할 것이냐 이것이 한 국가의 수준을 보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솔직한 그 토론을 해주신 민덕 기사무관님의 그런 접근 방식이 그냥 개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국회와 함께 협의를 해서 법무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대안 찾아내고 과다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덜어내고 꼭 필요한 재범 우려가 있는 위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들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2%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다른 성범죄자는 재범률이 14%인데 전자발찌를 착용하면 2%로 7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건 상당히 고무적이긴 하지만 문제는 그 2%는 전자발찌를 채우지 않아도 되는 조금 덜 위험한 범죄자에 비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고 예견 가능한 것이고 또 이들이 범죄를 다시 저지른다면 그 피해자에게는 정말 씻기 힘든 충격적인 상흔이 남는 범죄를 주로 저지르는 사람들이란 거죠. 이 부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발찌만 채워서 결코 국가의 책무를 다했다라는 생각은 더 이상 가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전자발찌를 꼭 부착해야 될 사람에게만 부착하되 전자발찌를 부착한다면 그 부가 조건들을 반드시 2개 이상은 의무적으로 판사가 조두순 사건에서도 판사가 사실은 뭐랄까요, 좀 구체적으로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탓이겠죠. 부가 조건을 명령을 내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전자발찌는 착용이 되는데 거주 제한이나 접근 금지 장소의 지정이라든지 혹은 교육의 이수라든지 또는 집중 보호 관찰 1대1 감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부과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치료 감호인데요. 앞서 이제 그 세 분 다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과거에 전두환 독재 정권이 삼천교육대를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불법성에 대한 제기가 일어나니까 급하게 만든 게 사회보호법이거든요. 자 봐라,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하면서 그 요건상이 뭐냐면 절도든 폭력이든 아무런 죄종에 상관없이 무조건 동종범죄에 3회 이상 저지르고 통합이 단기 3년 이상이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형량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보호 감호는 10년을 내릴 수가 있도록 만들어 버렸던 거죠.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지춘길이라는 그 절도범은 상습 절도범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예상했고 그대로 떨어졌는데 거기에 10년의 보호 감호가 더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0년 동안 청송 보호 감호소에 있으면서 계속 마음에 칼을 갈고 출소하자마자 연쇄살인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보호법은 당연히 반인권적이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그 후유증으로 정작 필요한 형기를 다 마치긴 했지만 이 사람이 그대로 사회에 나간다면 자신도 위험하고 다른 잠재적 피해자 사회도 위험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방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우리가 꼭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있는 치료 감호법에 대해서도 선고 시에 치료 감호를 내리지 않으면 교정 시설에 있는 동안에 소아기호증이건 또는 어떤 형태이건 치료 감호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치료 감호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형기에 부과돼서는 안 되기, 추가돼서는 안 되겠지만 형기의 일정 부분을 치료 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개선안도 제가 일단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개정 내용들은 한번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의 이 토론 그리고 오늘의 입법안이 최종적이라거나 이것으로 충분하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과 또 여성분들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성범죄 가해자에게는 너무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지나친 인권 침해나 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주홍 글씨가 찍히지는 않는 그런 적절한 무명국가적인 민주국가적인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을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